여러분, 혹시 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는 거대한 비행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A380 같은 기종은 연료와 승객, 화물을 모두 채우면 최대 이륙 중량이 약 400톤에서 많게는 560톤에 달합니다. 400톤? 감이 잘 안 오시죠? 아프리카 코끼리 60마리를 한꺼번에 쌓아 올린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쇳덩이가 어떻게 가느다란 날개 두 짝에 의지해 가뿐하게 하늘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운 베르누이의 원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비행기 날개는 윗면이 볼록하고 아랫면은 평평해서 날개를 가르는 공기가 위쪽으로 더 긴 경로를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날개 위쪽 공기는 아래쪽보다 더 빨리 흘러야만 날개 뒤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고, 속도가 빨라진 공기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래쪽의 높은 압력이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린다. 바로 이게 우리가 배운 양력의 원리였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우아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설명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수십 년간 교과서와 과학책을 통해 전해져 온 이 동시통과 이론이 사실은 매력적인 오해에 불과하다면요?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왜 위아래로 갈라진 공기가 날개 뒤편에서 반드시 동시에 만나야만 할까요? 누가 그들에게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실제로 나사를 비롯한 여러 항공우주 연구기관의 풍동 실험과 유동 해석 결과를 보면 날개 위쪽의 공기는 아래쪽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며 두 공기 흐름은 날개 뒤에서 동시에 도착하지 않는 것이 관측됩니다. 즉, 동시에 만난다는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수십 년간 이 설명을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밀은 대체 뭘까요? 자, 비행기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 하나 풀어볼까요? 시속 약 900km에 가까운 속도, KTX보다 약 3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제자리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프하는 그 짧은 순간 비행기는 약 수십 미터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비행기 뒤쪽으로 쿵 하고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로 점프해보면 우리는 정확히 제자리에 착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상 속에는 갈릴레이와 뉴턴이 발견한 우주의 근본 법칙, 바로 관성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비행기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속 900km라는 속도 그 자체를 함께 공유하며 날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비행이라는 현상 속에는 교과서가 미처 알려주지 않은 혹은 잘못 알려준 놀라운 과학적 비밀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진짜 원리를 찾아 지적인 탐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400톤의 쇳덩이를 하늘로 띄우는 진짜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날개 아래 숨겨진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설명이 틀렸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400톤짜리 거인을 하늘에 띄우는 걸까요? 그 진짜 비밀은 하나의 원리가 아닌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에 있습니다. 하늘을 떠받치는 이 두 기둥의 이름은 바로 뉴턴의 힘과 베르누이의 춤입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만나보죠. 바로 아이작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원리입니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따른다는,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공평한 법칙이죠. 이게 비행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비행기 날개를 옆에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날개는 완벽한 수평이 아니라 앞쪽이 살짝 들린 각도를 유지하며 공기를 가릅니다. 이걸 받음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울어진 날개는 마치 거대한 손바닥처럼 공기를 아래로 힘껏 내리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작용입니다. 그럼 그 반작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공기가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바로 연날리기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 연주를 잡고 있으면은 손에 팽팽한 힘이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연이바람, 즉 공기의 흐름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늘에 떠 있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전투기가 급상승하거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기술을 크게 들어 올릴 때 이 뉴턴의 힘은 양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륙 시 비행기는 기술을 보통 약 7도에서 10도 안팎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직관적인 작용-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공기를 아래로 밀어낸 만큼 위로 떠오르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바로 다니엘 베르누이입니다. 베르누이의 원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진다.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날개 위쪽의 공기가 아래쪽보다 빨리 흐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개 위쪽의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비행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즉 양력이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날개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위쪽의 낮은 압력이 날개를 하늘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보잉 747의 날개 면적은 약 511제곱미터, 150평이 넘는 아파트 크기입니다. 이 넓은 면적에 평방미터당 아주 작은 압력 차이만 생겨도 그걸 모두 합치면 코끼리 60마리를 들어 올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순항 중 양력은 날개 위아래에 만들어지는 압력 분포로 설명되는데, 이 현상은 하나의 물리적 결과를 베르누이의 압력 분포 관점과 뉴턴의 운동 법칙 관점에서 각각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뉴턴의 힘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베르누이의 춤은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를 남깁니다. 동시 통과 이론이라는 약속이 깨졌다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날개 위쪽의 공기가 아래쪽보다 더 빨리 흘러야만 하는 걸까요? 누가 공기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명령이라도 내린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배우지 못했던 공기라는 유체가 가진 아주 특별하고 끈끈한 성질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법이 공기를 날개 윗면의 저 아름다운 곡선을 따라 착 달라붙어 흐르게 만드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마법의 정체는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가늘게 틀어놓고 둥근 숟가락의 뒷면을 그 물줄기에 살짝 가져다 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으로는 물줄기가 숟가락에 부딪혀 튕겨 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줄기가 마치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숟가락의 둥근 표면을 따라 휘어져 흐릅니다. 물이 숟가락에 달라붙는 겁니다. 이 신기한 현상을 발견한 루마니아의 발명가 앙리 코안다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것을 코안다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안다 효과는 공기 흐름이 날개 곡면을 따라 붙어서 흐르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바로 공기와 물 같은 유체가 가진 점성이라는 성질에 있습니다. 점성이란 쉽게 말해 유체의 끈끈함 또는 내부 마찰력입니다. 꿀이 물보다 점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역시 미약하지만 분명한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끈한 유체입니다. 비행기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나아갈 때 이 점성 때문에 날개 표면에 아주 얇은 공기층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 얇은 막을 우리는 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층의 공기는 날개 표면에 거의 붙어서 함께 이동하는데 바로 그 위쪽의 공기 분자들을 자신의 끈끈함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말이죠. 그 결과 공기 흐름 전체가 날개의 볼록한 윗면을 버리고 직선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숟가락 뒷면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처럼 날개의 곡면을 따라 붙어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첫째, 공기는 점성 때문에 날개 표면에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다. 둘째, 그런데 날개 윗면은 볼록하게 휘어져 있다. 셋째, 따라서 공기는 받음각으로 형성된 압력 차이와 점성의 영향으로 이 더 길고 휘어진 경로를 따라 흐르게 된다. 그 결과 공기 흐름은 늘어나며 가속되고 위쪽에서 더 낮은 압력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베르누이 원리가 작동하는 중요한 전제 중 하나입니다. 공기가 날개 위에서 빨라지는 이유는 아래쪽 공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음각으로 인해 형성된 압력 구배와 경계층 거동 속에서 코안다 효과가 공기 흐름을 날개 곡면에 붙들어 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행 조건에 따라 날개 위아래에 생기는 압력 차이는 몇 퍼센트 이내처럼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넓은 날개 면적 전체에 걸쳐 누적되면서 충분한 양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압력 차이가 날개 전체 면적에 걸쳐 유지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기 흐름을 날개 곡면에 붙들어두는 코안다 효과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뉴턴의 힘과 코안다 효과 덕분에 날개 위쪽 공기가 빨라지면서 생기는 베르누이의 압력 차이,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를 보완하며 400톤의 쇳덩이를 가뿐하게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행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이제는 좀 더 실용적인 궁금증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왜 비행기 창문은 항상 둥근 모양일까요? 네모나면 더 넓고 시원하게 밖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착륙 시에 승무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비행기 모드, 최신 항공기술 시대에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는 비극적인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50년대 초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인 드하빌랜드 코메트, 연이어 공중에서 분해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인은 놀랍게도 네모난 창문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높은 고도를 나는 비행기 내부는 지상과 비슷한 압력으로 유지되지만 바깥은 공기가 희박해 압력이 매우 낮습니다. 이 엄청난 압력 차이 때문에 비행기 동체는 풍선처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려 합니다. 이때 창문이 네모나면 그 4개의 뾰족한 모서리에 모든 스트레스, 즉 힘이 집중됩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요. 이 현상을 응력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반복되는 비행으로 이 모서리의 피로가 누적되다가 결국 동체가 찢어지는 대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반면 둥근 창문은 이런 압력을 표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특정 지점에 힘이 몰리지 않으니 훨씬 안전하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비행기 창문이 둥근 이유는 바로 이 코멧의 비극이 남긴 피로 쓰인 교훈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한 이런 세심함은 기내 규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착륙 시에 항상 듣게 되는 안내 방송이죠. 네, 모든 전자기기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 전파가 조종석에 정밀한 항법 장치를 교란시킬까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최신 항공기들은 외부 전파를 막는 차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스마트폰 몇 대의 신호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왜 항공사들은 여전히 이 규칙을 그토록 엄격하게 강조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진짜 위험은 비행기 안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지상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확장된 5G 이동통신망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파수 간섭입니다. 특히 비행기가 착륙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전파고도계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문제입니다. 이 전파고도계는 지상으로 전파를 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항공기의 지상으로부터의 절대 높이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안개가 짙거나 폭설이 내리는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종사가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접근하려면 이 장비의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고도계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4.2에서 4.4GHz 대역입니다. 그런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새로 구축한 5G 통신망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중 일부가 이와 매우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 3.7에서 3.98GHz 대역을 5G용으로 할당해서 했는데 이게 고도계 주파수와 너무 인접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만약 지상에 강력한 5G 신호가 전파 고도계를 교란시켜서 실제 고도는 30m인데 50m라고 잘못된 정보를 조종색에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2022년 초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 5G 주파수 간섭 문제를 공식적으로 경고하며 특정 공항에서의 저시정 착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고 아메리칸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국제선 운항을 대거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이 공항 주변에 5G 신호를 제한하는 버퍼존을 설정하는 것으로 겨우 타협이 이루어졌죠. 정리하면 5G와 전파고도계의 간섭 이슈는 지상기지국과 항공기 장비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주파수 인접성 문제이고 우리가 비행기 모드를 켜는 이유는 주로 기내 통신을 관리하고 항공 안전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5G 간섭 논란 덕분에 착륙 단계에서 전파고도계가 얼마나 중요한 장비인지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건 사실이죠. 이렇게 비행기는 수많은 물리 법칙과 첨단 기술, 그리고 과거의 교훈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주변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늘을 나는 기계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헬리콥터도 어려워하는 제자리 비행을 어떻게 이 작은 기계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기계와 인공지능의 완벽한 협업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드론이 마치 허공에 못 박힌 듯 미동도 없이 제자리에 떠 있는 호버링을 할 때입니다. 바람이 살짝 부는 날에도 드론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균형을 잡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거대한 헬리콥터도 끊임없이 자세를 수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기계적인 원리도 중요합니다. 드론의 프로펠러 4개를 자세히 보면 서로 마주보는 2개는 시계 방향으로, 나머지 2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4개의 프로펠러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돈다면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드론 본체는 그 반대 방향으로 펭기처럼 빙글빙글 돌아버릴 겁니다. 이걸 토크라고 하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줌으로써 이 회전하려는 힘을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드론 안정성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이 기계적인 원리를 넘어서는 드론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두뇌에 있습니다. 현대 드론 안정성의 핵심은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가까운 실시간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드론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우리 귀환의 전정기관처럼 드론의 기울어짐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소형 센서 묶음이죠. 이 IMU는 얼마나 정밀하냐면 초당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씩 드론의 자세를 측정해서 아주 미세한 기울어짐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지해냅니다.
둘째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을 내리는 진짜 두뇌, 비행 컨트롤러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드론이 오른쪽으로 0.1도 기울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간의 눈으로는 알아차릴 수도 없는 그 찰나의 순간, IM6과 이 변화를 즉시 감지해 FC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경고, 오른쪽으로 0.1도 기울어짐. 그러면은 FC는 즉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기울기를 바로잡으려면 왼쪽 프로펠러 2개의 회전 속도를 3% 올리고 오른쪽 프로펠러 2개의 속도를 3% 낮춰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즉시 4개의 모터에 각각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최 수백 번씩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손가락 위에 막대를 세우고 균형을 잡기 위해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드론은 이 과정을 인간의 반응 속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디지털의 정밀함으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와 AI의 완벽한 협업이죠. 이처럼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초정밀 센서와 고속 컴퓨터가 완벽한 협업을 이루는 최첨단 비행 로봇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이 인류의 비행 역사를 또 한 번 바꿔놓을 거대한 미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화성의 희박한 대기 속을 날아다니는 드론부터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하늘을 나는 택시까지 비행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인류는 이미 그 일을 해냈습니다. 나사의 작은 헬리콥터 인제뉴어티는 2021년 첫 비행을 시작으로 2024년 임무를 마칠 때까지 무려 72번이나 화성의 붉은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 이루어진 동력 비행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화성의 대기는 너무나도 희박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옅은 안개 속에서 팔을 휘저어 몸을 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양력을 거의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인제뉴어티의 무게를 1.8kg까지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탄소 섬유로 만든 날개를 지구의 헬리콥터보다 5배에서 8배나 빠른 분당 2400회에서 2800회라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 분자 하나하나를 긁어모아 양력을 쥐어짠 겁니다. 이 역사적인 성공은 우리가 이해한 비행의 원리가 우주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와 볼까요? 화성에서도 비행에 성공했지만 정작 우리 지구의 드론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행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고성능 드론도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길어야 30분 남짓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짧은 비행 시간은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넓은 지역의 시설 점검, 장시간 감시 등 드론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그런데 이 배터리의 족쇄를 끊어낼 혁신적인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연료전지 드론입니다.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이 방식은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에너지 밀도를 자랑합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기존 배터리 드론의 비행 시간이 평균 30분이었다면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드론은 거뜬히 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인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수소 드론은 2시간 이상 비행하며 한라산 정상에 응급 구호물품을 배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비행시간이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소드론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여러 시장 조사 보고서에서는 2030년 전후로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미래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정밀 자율비행 제어 기술, 그리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새로운 동력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하늘을 나는 택시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출퇴근 시간, 꽉 막힌 강남대로 위를 유유히 날아 단 10분 만에 여의도에 도착하는 미래를 말입니다. 화성의 희박한 공기를 가른 기술, 배터리의 한계를 넘어선 기술, 그리고 수많은 드론을 통해 검증된 자율비행 기술이 마침내 하나로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400톤짜리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에서 출발해 교과서의 빈틈을 메우는 코안다 효과를 배우고 드론의 디지털 두뇌를 거쳐 화성과 서울의 미래 하늘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히 비행기가 나는 법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 어떻게 깨지고 더 완전한 진실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통찰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양력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진짜 통찰은 과학적 지식이란 박물관에 박제된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기존의 설명을 부수고 더 나은 설명을 쌓아 올리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입니다. 교과서의 설명이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완전함의 이면을 파고드는 순간 우리는 더 깊고 경이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하늘을 나는 법을 안다는 것은 단지 공기역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발밑에 단단한 상식을 의심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새로운 지평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어떤 놀라운 원리들이 숨겨져 있을까요?